새벽 공기는 항상 이런 냄새였나? 정호진은 트럭 문을 천천히 닫으며 그렇게 생각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고 강원도의 산자락 너머로 첫 햇살이 고요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나무 사이를 헤치고 나온 빛은 시장 입구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마치 모든 것이 평온한 듯 보였지만 호진의 눈빛은 다르다. 그는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모든 움직임에 의미를 두고 있었다. 작은 시골 시장, 오가는 사람도 드물고 익숙한 상인들만이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하루를 준비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도착한 이는 정호진이었다. 그는 육중한 몸집에 무뚝뚝한 얼굴을 가진 트럭 운전사다. 그러나 그의 손놀림에는 신중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트럭 뒤에서 야채 바구니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자리에 놓고 흙 묻은 당근을 털어내며 가지런히 정돈했다. 움직임은 느린 듯하지만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다. 오랜 훈련을 통해 몸에 새겨진 정확함과 질서. 그건 그가 단순한 상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정호진은 한때 특수임무를 맡았던 특전사 요원이었다. 수많은 작전, 수많은 전우, 그리고 수많은 죽음 속에서 그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저녁 후, 이곳 강원도의 작은 시장에서 평범한 삶을 선택했다. 트럭으로 각지에 농산물을 실어 나르고 시장에 풀어놓고 하루를 마무리한다. 단순하고 조용한 삶. 그러나 그 안에 묻혀있는 전쟁의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호진 씨, 오늘은 가지가 아주 실하네요. 옆 가게 강 여사가 국화를 손질하다 말고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 그녀는 이 시장의 터줏대감처럼 아침이면 늘 국화꽃과 함께 사람들의 기분을 밝게 만들어주는 존재였다. 호진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당근도 좋아요. 오늘은 진짜 알찹니다. 국 끓이기 딱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말끝마다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말이 적고 무뚝뚝하다 느낄 수도 있었지만 시장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정호진은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런 평온함도 오래가지 않았다. 시장의 평화로운 분위기를 가르듯 멀리서 굉음이 들렸다. 부릉부릉 날카로운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골목길을 울리며 다가왔다. 이내 5대의 대형 오토바이가 시장 입구를 가로막더니 위협적인 외모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다. 이들은 백은표라 불리는 지역 폭력 조직의 일당이었다. 은표는 악랄한 성격과 폭력적인 수단으로 이름을 날린 인물. 그의 등 뒤에는 팔뚝까지 문신이 새겨진 조직원 넷이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시장의 상인들과 손님들이 움찔하며 발걸음을 멈췄다. 순식간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은표는 여유롭게 껌을 씹으며 정호진 쪽으로 다가왔다. 이거 봐라.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덩치 큰 트럭 운전사가 오늘도 시장을 지키고 있네. 그는 한 손으로 호진의 당근 하나를 집어들더니 손바닥 안에서 힘껏 쥐었다. 당근이 뭉개지며 즙이 흘렀다. 야채는 나쁘지 않은다. 근데 가격이 좀 세잖아. 이 시장이 누가 주인인지 모르나 본데. 정호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응수했다. 이 시장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함께 지켜왔죠. 누가 주인이라고 나서는 건 오늘 처음 보네요. 그 말의 공기는 더욱 싸늘해졌다. 은표의 눈빛에 살기가 돌았다. 뒤에 있던 조직원들이 소리 없이 웃으며 주먹을 움켜쥐기 시작했다. 시장은 말 그대로 폭풍전야였다. 하지만 바로 그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시장 저편에서 울려 퍼졌다. 경찰차가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오자 긴장감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하얀색 순찰차에서 내린 이는 최현철 경위. 이 지역 경찰서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조용한 카리스마로 인해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으며 조직 폭력배 쪽으로 걸어갔다. 여기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위압감이 느껴졌다. 백은표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냥 시장 구경하러 왔죠. 우리도 지역 경제 좀 살려야죠. 안 그렇습니까? 호진은 말없이 그를 바라봤고 은표는 눈을 마주치자마자 다시 씩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가자. 분위기 망치지 말자. 그는 손짓하자 4명의 조직원들이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탔다.
굉음을 내며 시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에 시장 사람들은 조심스레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정호진은 달랐다. 그는 그들이 떠나는 방향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갑고 깊은 의심이 마음을 파고들고 있었다. 그가 트럭으로 돌아오려던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확인하자 낯선 번호에서 온 짧은 문자 하나. 1시간 뒤 외곽 공터. 이거 중요한 이야기다. 호진은 아무 말 없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시장을 한 번 더 둘러본 뒤 그는 다시 트럭에 올랐다. 시동이 걸리자 중저음의 엔진 소리가 조용히 울렸고 그는 외곽 공터를 향해 트럭을 몰기 시작했다. 공터는 마을 경계에 위치한 잡초가 무성한 오래된 공장터였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이곳은 이제야 누군가가 이 공간을 선택한 이유가 느껴졌다.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 오래된 트럭이 조심스럽게 그 한가운데에 멈췄다. 정호진은 트럭에서 내렸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묵직하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 앞에는 한 남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회색 점퍼에 바랜 모자를 쓴 남자. 그가 돌아서며 말했다. 오랜만이네. 정호진, 그 남자는 이건우였다. 예전에는 특수부대 정찰조 소속이었고 지금은 동네 기계공장에서 경비를 맡고 있지만 여전히 군 시절의 감각을 잃지 않는 인물이다. 호진과는 전우였고 몇 번 생사를 넘나든 작전도 함께한 사이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호진이 물었다. 건우는 담배를 피워 물고 불을 붙였다. 은표가 단순히 시장을 압박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동네 전체를 마약 유통의 중간 기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 그놈들은 시장을 거점으로 삼고 뒷배를 통해 물건을 빼돌릴 거야. 호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확실한 정보냐? 그래, 이 동네 사람들 다 피해자가 될 거야. 너 오늘 그놈 자극했지? 아마 물러나지 않을 거다. 오늘은 경위가 있어서 그냥 간 거지만 다음번엔 준비해서 올 거야.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바람 소리 속에 두 남자의 대화는 더 무거워졌다. 건우는 호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솔직히 걱정돼서 부른 거야. 넌 싸울 줄 알지만 상대는 더럽게 치고 빠지는 놈들이야. 혼자 싸우면 위험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호진은 멀리 어둠 속 도로를 바라봤다. 최근 며칠 동안 시장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낯선 얼굴들. 밤마다 시장 근처를 지나던 대형 트럭. 그 모든 조각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맞춰졌다. 그들은 단순한 동네 건달이 아니야. 호진은 천천히 말했다. 이건 더 큰 무언가의 일부야. 건우는 가슴 주머니에서 종이 쪽지를 꺼내어 호진에게 건넸다. 여기 그놈들 물류 창고 위치다. 내일 밤 큰 물건이 도착할 거라더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증거 잡기 힘들 거야. 호진은 쪽지를 들여다보았다. 눈빛이 예리하게 변했다. 그는 안다. 지금 이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고맙다. 건우. 조심해라. 저놈들. 예사롭지 않아? 건우는 그렇게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호진은 그 자리에 홀로 남았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의 팔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 하나가 번져 있었다. 군 시절의 흔적이자 그의 결심의 증표였다. 그리고 지금 그는 알았다. 이번 싸움은 그 어떤 전투보다도 더 길고 더 위험할 것이라는 걸. 공터에서의 만남 이후 정호진은 조용히 트럭을 몰아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시장에서 멀지 않은 언덕 위 작은 단독주택이었다. 허름하지만 단단한 벽돌집. 저녁 후 그가 손수 짓고 고쳐온 곳이다. 바깥은 고요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폭풍처럼 복잡했다. 집에 도착한 호진은 불을 켜지 않고 천천히 오래된 나무 장롱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철 상자가 하나 보관되어 있었다. 손때가 묻은 그 상자는 마치 과거로 향하는 문처럼 느껴졌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몇 개의 훈장, 낡은 군용 단검, 그리고 오래된 권총 한 자루가 고요히 놓여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은 과거를 상징했다. 싸움, 죽음, 생존, 그리고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동료들의 얼굴. 호진은 손가락으로 단검을 쓰다듬었다. 한 번은 끝낸 줄 알았는데 그는 낮게 중거리며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한 이름이 떠올랐다.
최현철 경위. 이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이자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아는 사람. 호진은 핸드폰을 들고 연락처 목록을 열었다. 조혜현철. 버튼을 누르자마자 전화는 한 번의 신호음도 없이 바로 연결되었다. 정호진 씨. 익숙한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바로 뵙고 싶습니다. 1시간 뒤. 두 사람은 구도심 외곽에 있는 허름한 카페의 안쪽 자리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길이 어둠에 잠겨 있었고 카페 안도 조용했다. 점원도 없는 듯 오직 두 사람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은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 자식이 시장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다니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최경희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을 이었다. 정확히 어떤 걸 잡으셨죠? 호진은 이건우가 준 쪽지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다. 이건우, 기억하시죠? 특전사 출신, 지금은 공장 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은표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내일 밤 본격적인 운송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경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종이를 빠르게 훑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수상하다고 느꼈어요. 며칠 전부터 평소에 보지 못하던 차량이 시장 근처에 드나들고 있었거든요. 호진은 팔짱을 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인력은 충분합니까? 최경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웃음을 흘렸다. 사실 나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내가 신뢰하는 경찰관 몇 명, 그리고 특임반 소속의 옛 동료들, 완전히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호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들이대는 건 무리입니다. 그들은 경계가 철저할 거고 잘못 움직이면 정보원이 드러나게 되죠. 계획이 있습니까? 최경희가 물었다. 호진은 컵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예. 그리고 그 첫걸음은 제가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호진은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 야채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제의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뒤먹고 사람들은 다시 분주하게 장을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호진은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은 폭풍 전의 정적일 뿐이다. 전고가 되기 조금 전 호진의 예상대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시장을 서성였다. 이때 은표의 오른팔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가늘고 날카로운 눈매, 입꼬리를 한쪽만 올리며 웃는 습관이 특징이었다. 기타에는 호진의 가게 앞에서 멈춰섰다. 형씨, 여전히 야채 팔고 계시네. 배짱 좋네. 호진은 그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난 그냥 채소 파는 사람이야. 배짱이 필요할 일은 없지. 기타에는 웃음을 흘리며 몸을 기울였다. 형씨, 사는 데는 타이밍이 중요해. 내일 밤 그냥 집에 계셔요. 괜한 호기심 부리다간 다친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등을 돌려 사라졌다. 호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셔턴대었다. 그래, 움직일 시간이다. 밤은 빠르게 다가왔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달빛조차 사라진 밤은 한층 더 깊은 어둠으로 시장 주변을 감쌌다. 정호진은 조용히 창고로 향했다. 오래전 이 근처에 있는 폐창고 하나를 자신만의 은신처로 만들어 두었는데 그곳에 여전히 몇 가지 과거의 도구들을 숨겨놓고 있었다. 철문을 열자 어둠 속에선 기름 냄새와 오래된 철제 장비의 냄새가 섞여 스멀스멀 퍼져나왔다. 그는 한쪽 구석에서 낡은 배낭을 꺼냈다. 그 안에는 방탄조끼, 통신장비, 그리고 손수 개조한 소형 폭죽 장치가 담겨 있었다. 오늘 밤은 조용히 끝날 수 없겠군. 끝날 수 없겠군. 호진은 그렇게 말하며 손에 장갑을 끼웠다. 한편 최현철 경위와 특임대원들은 이미 시장 외곽에 잠복해 있었다. 모두 방음통신기를 착용하고 있었고 이동 경로와 침투 루트를 나눠 공유한 상태였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오직 호진의 신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호진은 완전히 혼자였다. 그는 창고에서 불과 300m 떨어진 낡은 민가 뒤편의 골목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손에는 리모컨, 등 뒤에는 배낭이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이건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시간이야. 알았어. 넌 준비됐겠지.
이니 면허 준비됐겠지? 당연하지. 호진은 골목 안에서 조용히 장치에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붉은 불꽃이 튀기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굉음과 함께 폭죽이 터져나가기 시작했다. 불꽃은 하늘 위로 솟구쳤고 치우러고 시장 쪽에서는 마치 폭발이 난 듯한 혼란이 벌어졌다. 그 소리를 들은 은표의 조직원들은 당황했다. 무슨 일이야? 누가 불 지른 거야? 몇 명은 무작정 창고 밖으로 뛰쳐나갔고 나머지는 총과 쇠파이프를 손에 들고 긴장한 채 경계를 시작했다. 바로 그때 정호진은 어둠 속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몸놀림은 맹수처럼 유연했다. 창고 후방의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바로 그 심해로 그는 기습 침투를 시도했다. 내부는 예상대로 어수선했다. 누군가는 무기를 챙기고 있었고 누군가는 트럭 짐칸에서 커다란 상자들을 점검하고 있었다. 호진은 숨을 죽인 채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벽을 따라 이동했다. 그 순간 한 조직원이 그를 발견했다. 야, 누구? 펑! 소리도 끝나기 전에 호진의 팔꿈치가 그의 목을 찍었다. 조직원은 소리도 없이 쓰러졌고 그는 재빨리 그 몸을 옆으로 끌고 숨겼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었다. 내부에서 은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놈이 들어왔다. 다들 입구 지켜. 그리고는 자신의 손으로 총을 뽑아 들었다. 정호진, 어디 숨었는지 몰라도 오늘은 못 나간다. 그러나 호진은 이미 다가가고 있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철제 난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내뱉었다. 너무 늦었어. 은표. 그리고는 점프, 그의 몸이 공중에서 회전하며 은표를 향해 강하게 내려치켰다. 두 사람은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주변의 조직원들도 몰려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창고 외곽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강원도 경찰입니다.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십시오. 최현철과 특임대가 양쪽에서 창고를 포위하며 진입했다. 조직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지둥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출구는 차단된 상태였다. 정호진은 여전히 은표와 싸우고 있었다. 은표는 총을 꺼내 겨눴지만 호진은 총구를 밀어내고 그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총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호진은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했다. 은표는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었다. 이 동네를 네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한 대가다. 호진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네가 시작했으니 내가 끝낸다. 그 순간 경찰들이 들이닥쳐 은표와 남은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창고 안은 손전등 불빛과 경찰의 명령 소리로 가득 찼다. 정호진은 조용히 창고 한켠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옷은 먼지로 가득했고 팔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새벽빛이 창고 지붕 너머로 스며들었다. 작전은 끝났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강원도 경찰은 창고를 봉쇄하고 은표와 그의 조직원들을 연행해 갔다. 보도차가 도착했고 지역 언론은 긴박했던 밤의 상황을 촬영하느라 분주했다. 기자들이 호진에게 다가왔지만 그는 말없이 트럭에 기대어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최현철 경위가 다가와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수고했어요. 덕분에 큰 고비 하나 넘겼습니다. 호진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이게 끝이었으면 좋겠네요. 좋겠네요. 최경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쉽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은표는 말 그대로 말단 칼잡이였을 뿐이에요. 상부엔 그보다 더 큰 놈이 있죠. 호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누굽니까? 우리가 의심하는 이름은 하나 있어요. 박도훈. 흔히들 도훈 상무라고 부르죠. 강원도권 물류업체 한강운수의 실세. 겉으로는 착실한 사업가처럼 보이지만 은표 조직과 자금 흐름이 연결된 정황이 있습니다. 호진은 눈을 감았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몇 주 전 이상하리만치 밤마다 시장 뒤편에 주차된 한강운수 로고가 찍힌 트럭. 그 트럭들 속을 본 적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고개를 들고 물었다. 그 차,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까?
최현철은 대답 대신 작은 USB를 건넸다. 내부 제보자 하나가 흘려준 물건입니다. 영상도 있고 문서도 있어요. 도훈이 다음 주 강릉 외곽에서 후원 행사를 열 예정인데 우리가 보기엔 합법 위장 행사고 실상은 범죄 조직 연결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호진은 USB를 쥐며 말을 이었다. 그날 우리가 가야겠군요. 다음 날 아침 시장은 다시 평온한 듯 보였다. 할머니들은 고추를 다듬고 상인들은 물건을 정리하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정호진은 어딘가 낯선 공기를 느꼈다. 그 감각은 과거 전장에서 적의 움직임을 느낄 때처럼 등줄기를 타고 오르곤 했다. 호진 씨, 익숙한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이건우가 느릿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형님도 소식 들었죠? 호진이 묻자 건우는 담배를 꺼내 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도훈이라는 놈. 오래전부터 음지에서 판을 깔던 자야.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아. 게다가 경찰 중에서도 그를 덮어주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어. 호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움직임이 수상해. 우리가 움직이면 그도 곧바로 알고 반응해. 누군가가 정보를 흘리고 있어. 그 순간 호진의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다. 음표 하나로 끝날 거라 착각하지 마라. 다음엔 널 태울 거다. 그는 문자를 보고 입가에 냉소가 번져갔다. 개업 주려는 건가? 아니, 이건 경고가 아니다. 도발이다. 그들이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선수를 쳐야겠군요. 호진은 낮게 중거렸다. 그날 밤 호진은 집에 가지 않았다. 대신 폐건물 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오래전 특전사 시절 자신이 비밀리에 연습을 하던 장소였다. 지금은 먼지가 자욱한 공간이지만 그의 손에선 오래된 무기들과 감각이 하나둘 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장비를 확인했다. 방탄복, 전술장갑, 초소형 카메라, 그리고 나침반까지. 이번엔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와 싸워야 한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3일 후 강릉 외곽에 위치한 고급 호텔 벨라루체. 유명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들까지 한자리에 모인 대규모 자선 행사. 겉보기엔 아이들을 위한 후원 파티였지만 그 이면엔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한 기류가 숨어 있었다. 정호진은 다림질된 검은 슈트를 입고 호텔 로비에 들어섰다. 그의 머리는 평소보다 단정했고 표정엔 약간의 여유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낯익은 전장의 그것이었다. 그는 행사장 안을 천천히 훑었다. 샹들리에 아래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중에도 분명 늑대가 양의 옷을 입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도훈이 있었다. 회색 수트를 입은 그는 다른 기업가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파티를 주도하고 있었다. 마치 이 자리가 그의 왕국인 듯 한치의 긴장도 느껴지지 않았다. 호진은 천천히 다가가봐 앞에 앉았다. 그의 등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선글라스를 쓴 남자, 바로 강도식. 박도훈의 최측근이자 소문으로는 직접적인 행동을 담당하는 자였다. 호진은 잔을 들며 말했다. 자선 행사라더니 감시까지 하나 봅니다. 감시라기보단 보호죠. 강도식은 웃었지만 웃음은 눈에 닿지 않았다. 그럼 그 보호 대상한테 인사 좀 전해주시죠. 그가 감출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누군가는 말해줘야 하니까요. 그 말에 강도식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하지만 이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다. 잠시 후 무대에서 사회자가 박도훈을 소개했다. 박도훈은 여유롭게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인 건 단지 후원이 아닙니다. 나눔의 힘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청중들 사이에 박수가 터져 나왔고 플래시가 연신 터졌다. 그러나 정호진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며 조용히 입꼬리를 올렸다. 거짓말을 잘하는군. 이벤트가 잠시 중단되었을 때 호진은 의도적으로 박도훈 쪽으로 다가갔다. 두 사람은 마침내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다. 정호진 씨죠? 박도훈이 먼저 말을 걸었다. 여기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채소 장사도 자선에 관심이 있으시다니 감탄스럽네요. 호진은 피식 웃었다. 네, 그쪽도 참 자선이란 단어 잘 쓰시네요. 제법 익숙하신 듯 합니다. 박도훈의 미소가 잠시 굳어졌지만 이내 태연하게 되돌아왔다. GHT 오해가 있으신 것 같군요. 자선은 제 진심입니다. 호진은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진심이라. 그럼 이 행사장 뒤 창고에서 이동 중인 특수 물류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 순간 박도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생각보다 똑똑하시네요.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건가요? 둘 다요. 호진은 한 발짝 다가섰다. 당신이 은표를 조종한 것, 조직 자금 흐름, 불법 무기 거래, 다 자료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여기 난 당신 얼굴을 보러 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고를 주러 온 거고요. 박도훈은 잔을 내려놓고 낮게 말했다. 정호진 씨, 당신은 지금 선을 넘고 있어요. 내가 넘은 게 아니라 당신들이 먼저 이 시장을 건드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박도훈은 조용히 손짓했다. 즉시 호텔 경호원 몇 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행사장 뒤편 출입구 쪽에서 경찰 특임대 복장을 한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중심에는 최현철 경위가 서 있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박도훈 씨, 그의 목소리는 무대 아래로 울려 퍼졌다. 지금 내려오셔서 조사에 협조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박도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끝난 건 아니죠.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는 조용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박도훈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행사장 구석에서 연막탄을 터뜨렸다. 폐용. 흰 연기가 순식간에 홀 안을 뒤덮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경호원들과 경찰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다. 정호진은 곧바로 자세를 낮췄다. 눈을 감고 숨을 죽였다. 이건 단순한 탈출이 아니다. 함정이다. 영희 속에서 그는 총구를 느꼈다. 뒤통수에 닿을 듯한 차가운 감촉. 움직이지 마. 낮고 굵은 목소리. 강도식이었다. 넌 우리 일을 너무 깊게 파헤쳤어. 호진은 미세하게 숨을 고르며 중얼였다. 그래서 여길 묻을 작정이냐? 아니. 강도식은 잔인하게 웃었다. 너 하나만 묻으면 돼. 바로 그때 총성이 울렸다. 방. 강도식은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졌다. 멀리서 연기를 가르며 한 사람이 달려왔다. 이건우였다. 손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이 새끼야. 내 친구한테 손대지 마라. 호진은 숨을 고르며 일어섰다. 건우, 넌 어떻게 여길? 최경희가 연락 줬어. 도대체 혹시 모르니 백업하라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팡! 이번에는 정호진의 등 뒤에서 터졌다. 그는 눈앞에서 이건우의 어깨에 피가 튀는 걸 보았다. 건우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건우. 호진이 그를 부축하자 건우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괜찮아. 빗 맞았어. 놈들. 도훈은 이미 빠져나갔을 거야. 아니. 호진은 고개를 저으며 이를 악물었다. 이번엔 안 놓친다. 행사장 바깥 검은 벤츠 한 대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었다. 뒷좌석에 앉은 박도훈은 침착하게 전화기를 들었다. 1단계 완료. 2단계로 간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몇 시간 뒤 강릉경찰서의 한 회의실. 정호진은 피 묻은 셔츠를 입은 채 땀에 젖은 얼굴로 지도 위를 가리키고 있었다. 여기 이쪽 페부두. 도훈이 마지막으로 움직인 곳이에요. 이 지역은 사유지라 일반 접근이 힘들지만 지하로 연결된 수송로가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최현철 경위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작정하고 움직이겠군요. 우리도 전력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니요. 호진이 고개를 저었다. 이번엔 제가 먼저 갑니다. 놈들이 제 친구를 쐈어요. 이건 작전이 아니라 응징입니다. 그날 밤 정호진은 혼자 페부두로 향했다. 손엔 권총, 허리엔 단검, 가슴엔 철심이 들어간 조끼. 그는 과거의 모든 것을 끌어올리며
오직 한 가지 생각만 품고 있었다. 이 끝을 봐야 한다. 그게 아무리 어두워도 페부두는 마치 버려진 유령도시 같았다. 녹슨 철제 크레인, 깨진 창문, 바람에 삐걱이는 철문 소리, 그리고 숨죽인 어둠. 정호진은 손전등을 켜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기척만으로 길을 찾는 법을 안다. 과거, 전장에서 몇 번이고 그랬듯이 건우가 말했던 지하 수송로를 찾기 위해 그는 선창 뒤편, 낡은 창고 문을 열었다. 안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고 벽을 따라 내려가는 철계단 하나가 드러났다. 호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렸다. 이제부터는 진짜다. 지하. 콘크리트 터널이 어둡게 뻗어 있었다. 벽면엔 CCTV와 감지 센서가 곳곳에 숨겨져 있었지만 호진은 미리 손에 쥐고 온 전파 간섭기를 작동시켰다. 이 정도면 최소 10분은 버틴다. 그는 조심스럽게 걸었다. 발소리를 최소화하면서 철문 너머를 엿보았다. 그리고 드디어 도달했다. 넓은 지하 창고. 그 안에는 무기 박스, 마약 포장, 위조 문서들까지. 말 그대로 범죄의 종합백화점이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띈 건 그 중심에 박도훈이 있었다. 그는 검은 코트를 걸친 채 몇 명의 남자들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마치 이 모든 게 정상적인 사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정호진은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접근했다. 하지만 그 순간 딱 멈춰 등 뒤에서 차가운 총구가 느껴졌다. 누군가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 그냥 들어올 리가 없지. 박도훈의 목소리. 너 같은 놈은 항상 정면으로 오더라. 감동적이야. 정호진은 천천히 돌아보며 물었다. 네가 정말 이 모든 걸 지시한 거냐? 대야미 조미호 지시한 거냐? 시장, 은표, 건우, 그리고 이 쓰레기 같은 지하실까지. 박도훈은 잔잔히 웃었다. 지시는 아니지. 설계라고 해야 할까. 그는 손짓하자 주변 조직원들이 총을 들고 모여들었다. 넌 날 넘어서지 못해. 왜냐하면 넌 혼자니까. 그 순간 총성이 울렸다. 빵! 빵! 하지만 박도훈이 아니라 그의 오른팔이 총을 놓고 쓰러졌다. 틀렸어. 멀리서 누군가가 외쳤다. 호진은 혼자가 아니야. 그곳엔 완전 무장한 특임대가 나타나 있었다. 최현철 경위가 선두에 서 있었다. 박도훈, 당신을 불법 무기 유통, 마약 밀매,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하실은 순식간에 전장에 놓였다가 조직원들은 필사적으로 반격했지만 정호진은 그 틈을 뚫고 박도훈에게 돌진했다. 두 사람은 정면으로 부딪혔고 주먹과 주먹이 날라들었다. 호진은 2번,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부를 강하게 가격했다. 박도훈은 무너졌다. 피를 토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게 끝일까? 박도훈이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아니, 호진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이제 진짜 정리할 차례야. 이 지하실 위로 올라온 그 순간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붉은 햇살이 페부들을 비추고 먼지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퍼졌다. 정호진은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걸렸다. 이 싸움 끝낼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는다. 일주일이 지났다. 페부두 작전 이후 박도훈과 그의 조직원들은 전원 구속되었고 한강군수는 즉시 압수수사에게 들어갔다. 지역 언론은 연일 시장 지하에 숨어있던 거대 범죄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보도했고 시민들은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표현했다. 그 사이 정호진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왔다.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이른 시간 그는 트럭에서 당근 바구니를 꺼내 정리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호진 씨.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 고개를 돌리자 강 여사가 국화꽃을 들고 다가왔다. 요즘은 시장도 한결 조용해졌죠? 다 당신 덕분이에요. 호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런 말 들을 자격 없습니다. 혼자 한 게 아니니까요. 그는 멀리 보았다. 시장 입구에 앉아있는 이건우. 팔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얼굴엔 예전보다 편안한 미소가 떠 있었다. 그날 오후 호진은 경찰서에서 최현철 경위와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 사건 상부에서는 공로를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명예시민상 추천 명단에 올려놨더군요. 호진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런 거보다 그냥 조용히 장사하게 놔두면 됩니다. 최경희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서랍을 열어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사실 이건 당신한테 꼭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 안에는 극비 정보가 담긴 문서, 그리고 위성사진 한 장, 거기에는 낯선 항구 도시, 그리고 그 항구에 정박 중인 거대한 선박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박도우는 연결고리였어요. 우리가 잡은 건 그의 선이고 지금부터는 배 전체를 추적해야 합니다. 호진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다. 국외 조직입니까?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 마약 조직과의 연계 흔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또 부탁하시겠다는 겁니까? 최경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경찰 내에서도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은 믿을 수 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호진은 사진을 다시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막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놈들 정말 끝이 없군요. 그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그러면 준비는 제가 해선 도움 번여의 점에 콘텐츠 모연에 대해 이번엔 바다로 가야겠네요. 그날 밤 호진은 오랜만에 집 옥상에 올라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빛은 희미했고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흐릿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다 전미와 번영 처초 이전과 달랐다. 지켜야 할 것이 분명해진 눈빛, 그리고 싸워야 할 이유가 다시 생긴 사람의 눈빛.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내가 원했던 건 조용한 삶이었는데 세상이 그걸 놔두지 않는군. 그는 손에 쥔 옛날 군용 나침반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 걸음 앞으로 내딛었다. 멀리 바다를 바라보며 정호진은 묵묵히 트럭에 짐을 실었다. 강릉의 새벽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받은 메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다음은 부산이다. 호진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트럭 문을 닫았다. 이번엔 한 명이 아닐지도 몰랐다. 이번엔 더 깊고 더 어두운 진실을 마주해야 할지도. 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이 돌아설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트럭이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 여정은 분명히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액션이나 스릴러를 넘어서 우리 각자가 삶에서 무엇을 지키려 하고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진이라는 캐릭터는 완벽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적이고 우리 안에 정의감을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정호진의 선택, 그의 싸움,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 뒷이야기, 모든 것은 이제 시즌2로 이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더 깊고 더 치열한 전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